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빨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모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CCTV 화면을 열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정적인 35분, 그 시간의 영상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기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 35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채널에서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의 한 신도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동네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가족들이 많았고 밤이면 편의점과 빨래방 불빛이 거리를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을 끝자락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거리에 인적이 뚝 끊어진 시각, 오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한 남자가 동네 빨래방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석이었습니다. 36살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빨래방을 한 달에 몇 번씩 찾던 단골이었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연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세탁기 뚜껑을 열고 빨랫감을 넣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석의 가족은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연락 없이 외박했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되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팀이 빨래방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세탁이 완료된 빨랫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위에는 그의 지갑과 열쇠, 그리고 휴대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면 이 물건들을 이렇게 두고 갈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리를 떴다면 왜 이 모든 것을 두고 간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 한지우는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형사였습니다. 그는 빨래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의자는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세탁기 위도 세제 몇 통만 놓여 있을 뿐 어지럽혀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그 깨끗함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깔끔할 수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한지훈 형사가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현장을 담은 디지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빨래방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한 수사팀은 곧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석이 빨래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장면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영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오후 10시 12분부터 10시 47분까지 정확히 35분간의 영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을 때 빨래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민석은 그렇게 35분의 공백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술 분석을 맡은 전문가팀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결함이나 데이터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장비에 직접 접근하거나 원격으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인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방의 카메라 구조를 파악하고 삭제 방법을 알고 타이밍까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지훈 형사는 현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 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 빗소리에 덮인 골목, 그리고 홀로 세탁기를 돌리던 남자. 형사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민석이 이 빨래방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그의 생활 패턴을 꿰뚫고 있던 사람. 그리고 비 오는 밤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한 뒤 움직인 사람. 사건은 우발적 실종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무언가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빨래방 관리인 박용철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조용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빨래방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은 일관되었고 어딘가 석연치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허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언가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인물은 이수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 빨래방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사에서 사건 당일 밤 정민석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꾸 문 쪽을 바라보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수진 본인도 의심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최강호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정민석과 금전적인 갈등을 오래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민석이 권유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원한 감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기라는 측면에서는 세 사람 중 가장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세 명 모두 범인이라 단정 짓기에는 한 가지씩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삭제된 CCTV, 너무도 깨끗한 현장, 엇갈리는 진술들. 한지훈 형사는 밤마다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작은 모순들을 하나씩 쫓았습니다. 평범한 빨래방, 평범한 비 오는 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 평범함 안에 무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35분의 침묵 속에 있다고. 과연 그 35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민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세 명의 용의자 중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민석은 그날 밤 빨래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남은 것은 세탁기 위에 놓인 지갑과 열쇠, 그리고 35분간 통째로 지워진 CCTV 뿐이었습니다. 형사 한지훈은 밤새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위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 35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발걸음마다 벽이 막혔고 단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씩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피해자 정민석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할수록 오히려 사건은 더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 3개의 이야기, 그리고 3개의 거짓말이 수사팀 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얼마나 깊은 곳에 묻혀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가장 먼저 빨래방 관리인 박용철을 다시 불렀습니다. 52살의 이 남자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수사관들이 세부적인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밤 박용철은 빨래방에서 나온 시각이 오후 9시 30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편의점 CCTV에 그의 얼굴이 찍힌 시각은 오후 10시 5분이었습니다. 빨래방과 그 편의점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2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35분의 공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술과 영상 기록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앉은 박용철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수사관의 질문을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지훈 형사가 편의점 영상 캡처를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의 태도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턱이 아주 조금 내려가고 목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빨래방에 잠깐 다시 들렀다고 했습니다. 기계 상태가 마음에 걸려 확인하러 돌아갔고 정민석이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짧게 인사를 나눴고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방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진술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철이 돌아왔다는 시각은 CCTV 삭제 구간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기계 확인만 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더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영상이 삭제된 탓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증거는 또다시 공백으로 막혔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서는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렀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 그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완전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이수진을 향한 수사는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43살의 이 여성은 조사 초반부터 차분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민석이 불안해 보였다는 진술을 다시 반복했고 자신은 세탁을 마치고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빨래방을 나선 시각은 10시 5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수진이 말한 시각은 CCTV 삭제 구간이 시작되기 불과 7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 시각에 나갔다면 삭제 이전 구간에 그 장면이 찍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삭제 이전 어느 구간에도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 형사는 이 점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나가는 장면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말한 시각보다 훨씬 일찍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삭제된 구간 안에서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며 말을 고쳤습니다.
시각은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진술이 흔들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수진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수사팀은 처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정민석이 설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작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로 그 일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이 사실을 그녀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혹감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순간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이수진의 민원 기록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작다고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이 기각된 뒤 이수진이 보험사에 남긴 마지막 메모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이 정리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문장을 형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한지훈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정리될 것이라는 말. 그 정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최강호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정민석과의 금전 분쟁을 꺼내자 그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분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보험 사기나 다름없는 짓을 당했는데 아무도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손이 테이블 위를 탁 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증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알리바이 없음, 명확한 동기. 수사관들의 시선이 최강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를 더 진행할수록 그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는 빨래방 CCTV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다룬 경력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과 치밀하게 증거를 삭제하며 사람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동기는 있었지만 방법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최강호의 조사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섣부른 배제는 위험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막혔습니다. 3명 모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를 확실히 지목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술들은 제각각이었으며 피해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민석이 살아있는 것인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조급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경찰청에서는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식어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형사 한지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의 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설계사들은 대부분 그를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은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약 실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끝까지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이 말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늘을 가지고 있고 그 그늘이 사건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지훈 형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였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매달려 있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의 금융 기록을 추적하던 수사관 한 명이 이상한 사실을 보고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 소액 현금 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횟수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다른 ATM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뽑았습니다. 한 기계에서 한 번씩만 인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추적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건네야 할 돈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분산시키며 마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한지훈 형사는 이 기록을 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석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정민석은 단순히 빨래를 하러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진술이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는 말. 자꾸 문 쪽을 바라보았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민석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왔습니다. 35분이 지워진 것은 그 만남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려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빨래방에서 멀지 않은 곳의 폐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수사팀이 출동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하고 무거운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굳어있는 얼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일부가 찢겨나간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해 바닥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수사팀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바닥의 얼룩은 혈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흔은 정민석의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공간에서 정민석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닷새째 되던 날도 밤을 새웠습니다. 빨래방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CCTV를 다시 수거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구간은 복원할 수 없었지만 그 전후 영상에서 작은 단서 하나라도 건져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프레임씩 멈춰가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빗속을 지나는 우산들, 멀리서 지나는 차량의 불빛, 빨래방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생을 멈추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빨래방 유리창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창에 아주 짧게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삭제 구간이 시작되기 직전 불과 몇 초 동안 유리창에 반사된 그림자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각도도 불안정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의 윤곽이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3번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루엣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 중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내 그 이름 아래에 별표를 하나 그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이수진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찢어진 영수증, 굳어버린 혈흔,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 중 누군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3명 모두 조각씩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한지우는 이제 그 진실을 반드시 꺼내야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혈흔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석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폐건물을 빠져나오던 그 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각자의 눈빛으로만 서로를 보았습니다. 형사 한지우는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앞유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단 한 장면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수사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형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좁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본 것들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놓쳤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의자를 좁혀서 집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좁히기 전에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사팀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수사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긴박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자정이 넘은 시각부터 다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영수증을 재분석했고 누군가는 새 용의자의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형사들은 커피를 마시며 밤을 버텼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집중의 침묵이었습니다. 폐건물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지훈 형사는 빨래방 관련 영상 자료 전체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삭제된 구간은 여전히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뒤 삭제 직전과 직후의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레임씩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넘겼습니다. 화면 속 빛 속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드물게 지나치는 차량, 혼자 걷는 우산 하나, 닫혀있는 상점들, 그리고 빨래방 유리창. 그가 멈춘 것은 삭제 구간 시작 32초 전의 장면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무언가가 아주 짧게 비쳤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그림자 같은데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했습니다. 5번째 재생이 끝났을 때 형사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빗물에 번진 유리창 위로 아주 짧은 순간 어떤 실루엣이 반사되었습니다.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빨래방 바깥 골목 어딘가에 서 있던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에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빨래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곽은 보였습니다. 키는 평균 여성 신장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 실루엣이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 중 긴 머리를 가진 여성, 이수진이었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나머지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수진이 자신이 빨래방을 나섰다고 주장한 시각, 그 전후 구간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녀가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삭제 이전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빨래방을 나간 뒤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밖에서 빨래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유리창 그림자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방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분석을 팀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영장 신청할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서려면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더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폐건물 감식 결과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혈흔 외에도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채취한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붉은 계열의 얇은 실이었습니다. 단추나 실밥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수사관이 이수진의 진술 당시 착용 의복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가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의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붉은 계열의 카디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색상이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섬유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식팀의 섬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지훈 형사는 혼자 이수진의 거주지 인근을 걸었습니다. 수사 목적이었지만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선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담장, 빛이 잘 들지 않는 창문들. 평범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형사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분노는 어디에 쌓이는 것일까? 형사는 대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수진이 보험사에 남긴 마지막 메모. 언젠가는 이 일이 정리될 것이라는 말. 그 정리가 이 골목에서 살아온 시간 안에서 천천히 자라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찢어진 영수증의 분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의 두세 글자, 금액의 끝자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서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 한 명은 그것을 들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 주변 반경 600m 안에 있는 가게들을 하나씩 들러 영수증 용지를 확인하고 상호명과 대조했습니다. 15번째 가게에서도 아니었습니다. 20번째 가게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치하는 가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빨래방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재질이 같았습니다. 형사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우는 그 편의점으로 즉시 이동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녁 7시대에 찾아온 손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편이었고 음료 하나를 사갔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밖을 자주 보더라고요. 형사가 이수진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의 그림자, 폐건물의 섬유 조각, 편의점 영수증,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부터 그 주변을 맴돌았을 누군가의 흔적. 형사는 이것들을 수첩에 차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씩 쓸 때마다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점점 이 사건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섬유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폐건물 바닥에서 채취된 섬유 조각은 이수진이 사건 당일 착용했다고 진술한 카디건과 동일한 섬유 성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완전히 같았습니다. 색상도 조직의 구조도 일치했습니다. 감식 전문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 제품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돌려 읽던 수사관 한 명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수사관은 테이블 위에 손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수진을 다시 부릅니다. 이수진이 수사관들 앞에 다시 앉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훈 형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 빨래방 근처 편의점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이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형사는 편의점 영수증 사진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날짜 저녁 7시 20분 그 가게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사건 당일 입었다고 하신 카디건과 동일한 섬유입니다. 그것을 폐건물 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조사실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이 설계한 보험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상품이라고 했고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설명과 달랐고 이의를 제기해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는 그건 고객이 확인해야 했던 부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빨래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정민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자고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방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때 유리창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쳤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팀 전원이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이수진이 입을 열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형사 한지훈도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사건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35분, 폐건물의 혈흔,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그리고 이수진의 첫 번째 고백.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형사 한지훈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녹음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기도 했고 동시에 오래된 상처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조용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빛은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의 그 한마디가 조사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형사 한지훈은 펜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수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빨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민석은 세탁기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을 보더니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웃음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신이 입은 피해를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건드렸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됐습니다. 정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대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고객님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안 보신 거 아닌가요? 이수진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그 한마디와 함께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안 봤다는 그 말이 결국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상담 창구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도 억울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들었을 때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수진에게는 이미 끝까지 버텨온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정민석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 지금 왜 이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불을 댕겼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민석이 뒤로 밀리면서 세탁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하고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민석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서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은 정민석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빨래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CCTV 장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 빨래방을 자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리함 위에 놓인 작은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손을 댔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치 자체를 껐다 켜는 방식으로 특정 구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35분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을 혼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밤 그것을 해냈습니다. 빨래방 옆 골목을 지나 2분 거리에 있는 폐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비가 소리를 덮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건물 안에 정민석을 내려놓고 이수진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수진의 말이 거기서 다시 멈췄습니다. 조사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 한지우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수진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진술이 마무리된 후 수사팀은 나머지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빨래방 관리인 박용철은 처음에 다시 들렀다는 사실을 숨겼지만 그것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빨래방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박용철이 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훈방 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였던 최강호는 처음부터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그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자백이 끝난 뒤 수사팀은 현장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이수진의 진술은 그동안 발견된 물증들과 정확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폐건물의 혈흔 위치, 찢어진 영수증의 날짜와 시각,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CCTV 삭제 방식 모두 일치했습니다. 진술을 들은 뒤 형사는 이수진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망가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도망간다고 그 소리가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할 말은 모두 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민석의 영업 기록을 전수조사하던 중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고객들의 사례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허위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한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피해들은 모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석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방식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 경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우발적 상해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정에는 정민석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이수진이 느낀 분노가 얼마나 오래 쌓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수진은 법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이수진은 선고를 들으며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형사 한지우는 선고가 끝난 날 저녁 수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빨래방에 찍힌 CCTV 사진,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지갑과 열쇠와 휴대폰, 35분의 공백, 유리창에 스쳐 지나간 그 작은 그림자. 이 사건의 열쇠는 처음부터 그 유리창에 있었습니다. 삭제된 영상이 아니라 삭제되지 않은 그 짧은 반사 안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정민석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수진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수진이 민원을 넣었을 때 누군가 제대로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정민석이 그날 밤 한마디만 인정했다면 어땠을까?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해결된 사건 하나가 닫혔지만 그 안의 상처들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의 가족은 아직도 그 죽음을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삶도 그 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민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그 피해를 안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그것들을 모두 알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 그리고 다음 사건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형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사는 그날 밤 퇴근을 늦게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수사팀을 돌아보았습니다. 밤새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수사관들, 발로 뛰며 영수증 하나를 추적하던 수사관, 이수진의 진술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던 사람들. 형사는 그 자리들을 한번 훑어보고 불을 껐습니다. 이 이야기는 빨래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분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35분 안에 두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았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안에서 가장 조용히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이 수사팀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